이게 소프트웨어 공학 기본 엑기스 강의를 조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IT 경영이랑 프로젝트 관리도 어떻게 보면 여기 소프트웨어 공학에 약간씩 다 묻어서 연결이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 토픽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거 외에 이렇게 전반 하나씩 또 연결이 다 원래 사실 다 되는 거를 분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공학의 첫 번째는 사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그 어떻게 한 과목이라든지 그 책을 보면 그냥 일단은 개발 방법론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우리 토픽에서는 조금 나누는 게 이제 발주부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공에서 근무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발주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거라든지 뭐 분리발주, 분할발주 이런 것도 조금 아실 건데 그게 공공에서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이게 좀 생소하거든요. 공공에서 일했던 저도 약간 생소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구에 약간 좀 애매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공공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사업이 발주가 나라장터에 올라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 뭔가 시스템을 구축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못 하잖아요. 공공기관 자체가 못 하니까 이거를 외주를 줘서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그러면 우리가 어,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고 이렇게 이제 계약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발주를 공고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나라장터라는 사이트예요. 나라장터라는 사이트에 이렇게 발주 공고를 올리고요. 근데 이제 발주자 입장이라고 하면 이제 발주하는 사람은 이제 공공기관의 그 어떤 담당자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담당자는 우리 지금 내가 있는 그 사이트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이제 공고를 내야 되는 사업 공고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내부에서 그거를 해야 돼요. 뭐냐면 RFP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제안 요청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이제 사업자한테 우리가 이런 사업을 낼 건데 너네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안을 해줘를 이제 그러면 이 기반에서 좀 만들어줘를 만드는 게 RFP거든요. 그래서 그런 RFP를 담당자는 그 RFP를 만들고요. 그거를 내부 기한해서 이제 그거를 승인받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라장터에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규격에 맞게 제안 요청서 첨부해서 이제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본 공고로 이제 뜨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 그래서 본 공고 뜨기 전에 이게 사전 규격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거야라고 해서 사전 규격을 만들어서 이렇게 먼저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공고를 이렇게 해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업체들한테 갑자기 낼 경우에는 이게 제안서 제대로 평가를 못 하니까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알려주고 본공고를 나오면 이제 그 제안 요청서에 따라서 이제 발주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따라서 이제 각 업체죠. 사업체들은 이제 이 사업을 자기네들이 따기 위해서 계약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서를 씁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쓰고 그거를 기반으로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게 경쟁 입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평가할 때는 기술 이제 점수 한 80%뭐 그 다음에 가격 20%뭐 이런 식으로 둬요. 가격 20% 90, 가격 10%인가요? 정보가 원래 가격 8페이지. 그래서 그렇게 내고 나서 이제 그 기술 평가랑 가격 평가를 끝내고 나서 그러면 이제 최종 입찰자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이랑 이제 실제 이제 그러면 기술 협상이랑 가격 협상을 합니다. 투차랑 금액기에서 이렇게 해서 세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세부 이제 완전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프로세스예요. 요 프로세스에서 있는 것들이 문제에 나옵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발주를 안 내보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이거 이해를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한다라고 먼저 인지를 하시고 가시면 되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런 제안 요청서에 있는 이런 항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에 나와요. 왕왕.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근데 제안 요청서의 목차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체마다 발주자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맞출 수는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목차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물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본사업 여기 SI에 대한 본사업이 이렇게 공고가 나오고 구축이 완료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감리 사업이에요. 감리 사업이 또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그 감리 사업에 대해서 똑같은 요 절차를 또 한 번 더 밟아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다시 보면 그래서 요 전체적인 발주 제도에 대한 요 프로세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부적으로 그러면 분리 발주, 분할 발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그러면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과업 변경 그 다음에 뭐 과업 변경은 사실 발주랑은 좀 거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RFP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요 발주에서 조금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잘 보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보통 물어보는 게 이렇게 물어보죠. 발주 프로세스. 발주 프로세스는 요거 뭐 기획 편성부터 해서 발주 준비, 계약, 사업 관리, 감리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유지 관리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세부적으로 쭉 나와요. 타당성 분석, 사업 예상 수립 뭐 이렇게 해서 여기 ISP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발주 이거 사업 발주를 내기 전에 사전에 하는 게 ISP, ISMP 뭐 이런 작업들이에요. 사실 그것도 사실 그래서 ISP 한다라고 하면 이것 자체도 사업으로 나오거든요. 나라장터에 올라가지고 사업으로 나와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전략을 짜고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가시고 여기에 보면 여기서 그래서 발주 준비할 때는 RFP를 작성 공고까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술 협상 계약 그 다음에 하도급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요게 전체적인 그 사이클이에요. 요렇게 갑니다. 예. 그래서 요 위에 것만 보시지 마시고요. 요거까지 조금 나중에 프로세스 적으라고 할 때 요 내용까지 좀 같이 좀 적어주세요. 대부분 보면 이런 프로세스 적으라고 하면 여기만 적거든요. 여기 위에 거만. 그래서 아래 거도 같이 적는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는 게 분리발주, 분할발주, 일괄발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직접 발주를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일괄발주는 그거예요. 그냥 통키, 그냥 전체적으로 다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시스템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고 너네 사업자가 알아서 해줘. 알아서 다 해줘가 이 일괄발주고요. 분리발주는 이제 하드웨어 따로 소프트웨어 따로 발주를 냅니다. 예, 그게 분리발주라고 보시면 되고 분할발주는 이게 역할에 따라 달려요. 이게 설계는 여기는 요 업체, 구현은 요 업체 뭐 이런 식으로 분할발주 뭐 이렇게 합니다. 예, 발주자 입장에서는 사실 일괄발주가 제일 편하겠죠. 이거 왜냐면 이거 따로따로 내면 이거 따로따로 다 기한 올리고 이거 계획서 다 받아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괄발주 내고 싶겠는데 이게 또 금액이 또 너무 커지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이거를 그래서 적당히 아마 볼 거예요. 그 발주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렇게 조금 진행을 한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지역 처리하는 플랫폼이에요. 예. 입찰 제한이 풀렸던 거를 대놓고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어, 막 대놓고 막 입찰 제한이 풀렸다라고 막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 그렇게 나올 수는 있죠. 이게 입찰 제한이 풀렸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진짜 요런 것들을 진행할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에 대한 시사점이라든지,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요 문제가 아마 보면 여기 131회 컴시형에 나왔거든요. 컴시형에 나왔습니다. 컴시형. 예, 정보 관리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이렇게 해서 129회 컴시형 1교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정보 관리에도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보 관리 그러면 이건 뭐냐? 상용 소프트웨어만 별도로 발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적용 대상이 1차 조건이 뭐 3억 원 이상 뭐 이렇게 있고 2차 조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런 인증 관련해서 여기서 만약에 나오면 요 내용을 그대로 적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제외 기준도 있어요. 제외 기준. 뭐 이 대상 사업 요런 민투형 사업이라든지 뭐 요런 대상 소프트웨어 제외 뭐 요런 것들 제외돼. 그래 요런 제외 기준이라든지 대상 뭐 요런 것들은 꼭 좀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요 구매 제도에 대해서 뭐 이 구매 적용 대상은 이렇고 그러면 이거 어떤 절차로 하는지에 대한 뭐 그런 내용들을 적으면 되겠죠. 음. 아, 제외 기준이 다른 그런 음, 저는 적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적을까요? 아예 뭐 그런 상용 소프트웨어 잠깐만요. 이 문제가 뭐냐? 구매 제도 자체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구매 제도는 요런 거고 적용 대상은 요거고 구매 절차 그 절차는 나에는 절차표로 적고 3단락 제외 기준 적지 않을까요? 그러면 3달러 1교시 문제에서 3달러. 네. 1교시 문제 나왔잖아요. 여기 컴시형 1교시에. 성시용 사기 성시용 4교시 말고 여기 아니 여기 129에 저 이거 말한 건데. 요렇게요. 이거 지금 제가 요렇게 적기는 했는데 아마 요거 보시면 양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거기서 좀 추려서 내 나름대로 적어야 돼요. 반 페이지는 적어 주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요 발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요렇게 심플하게 요 발주 프로세스라든지 발주 구분이라든지 요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관련해 가지고 요 정도 지금 나옵니다. 요렇게 요 정도 요런 대상이라든지 제외 기준 요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 정도 콘텐츠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아마 조금 요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많이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서브노트나 이런 것들 좀 챙겨 보시고요. 요 물어보는 거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근데 적용 대상이라든지 이게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이거 진짜 누가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누구는 제외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비교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요 범위 내에서 뭐 많이 물어볼 겁니다. 음. 그래서 공부할 때는 요 내용들 좀 찾아보시고요. 세부적인 내용들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이드는 아니지만 요거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서 좀 챙겨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규모 산정. 규모 산정. 요것도 많이 나옵니다. 공공에서는 거의 뭐 그냥 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규모 산정도 많이 나오고 하드웨어 규모 산정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규모 산정은 뭐 일단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보면 기능 점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약간 조금 보면 이런 규모 선정 이렇게 절차 이거 하드웨어는 이렇게 조금 많이 물어봐요. 근데 뭐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소프트웨어 규모 산정도 이렇게 필요성 산정 방법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요게 기능 점수에서 요렇게 물어봤거든요. 문제 푸는 걸로 많이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 다 풀 줄 아시나요? 해보셨어요? 펑션 포인트 계산. 어. 예. 예? 예, 예. 요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기는 한데 저는 예전에 그래서 요 펑션 포인트 계산하는 것까지 연습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좀 애매하겠네요. 일단은 그래서 요거는 아마 좀 생각을 해보고 2라운드에 문제를 내든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런 기본 개념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요런 종류별, 간이법, 정동법 요 정도나 하드웨어 규모 산정에 대한 요런 것들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규모 산정은 이렇게 개발비 산정하고요. 이렇게 산정 절차 여기 보정전 개발 뭐 보정 개수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뽑아냅니다. 근거 자료로. 어. 최근에 제가 그 과업심의 어떤 공공기관의 과업심의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요번에 과업심의 한다고 가서 이 보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이 계획에 대한 가업성이 이게 위원회에 대한 이 서명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회의가 열리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이런 거에 마지막에서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산출을 하셨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걸로 들림이 길어요. 그래서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꼭 첨부를 하거든요. 펑션 포인트 계산한 게. 어. 그래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공에서는 그래서 개발비 산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근거로 이렇게 좀 들어가요. 음. 민간에서도 하시나요? 신혜님? 이런 거 안 하시죠? 예. 공공, 예. 공공에서는 이렇게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응. 근데 이게 보면 하얀색 하얀색 좀 있잖아요. 그러면 설계 다 끝난다고 돼. 하면 될까요? 언제 그게 말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구축 운영에 대한 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을 때 이게 근거 자료로 들어가요. 그러면 언제 이거를 그 계산해서 쓸까요? 라고 하면 이제 전에 하겠죠. 예, 그래서 간이법 쓰는 거죠. 약간 또 네, 간이법을 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측정된 이유는요. 여기 펑션 포인트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짭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펑션 포인트는 이제 소프트웨어 규모 산정에 대한 펑션 포인트는 이런 것들이 있죠. 대부분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문제 물어보는 거는 이런 산전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여기 기능 점수, 펑션 포인트가 제일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쓰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물어보죠. 이 뭐 하향식 방법, 상향식 방법, 수학식 방법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뭐 LOC 같은 거는 코드 라인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펑션 포인트는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산정하는 거고 코코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듈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보면 옛날에 문제를 보면 여기에 코코모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이 전반적으로 비용 산정하는 방법은 이제 펑션 포인트 기반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보실 때는, 우리는 펑션 포인트 집중해서 그 산정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보정 개수 하는 그것도 좀 보셔야 되지만, 여분으로 이렇게 코코모라든지 문제 나왔던 것들은 좀 같이 그 정도로 좀 보시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요즘에는 요 정도까지 이게 119에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요 정도까지 나올까 싶기는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어, 그래도 나온 거, 기출에 나온 거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얘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 규모 산정 대상에 대해서 뭐 CPU, 메모리, 디스크, 스토리지 뭐 이런 걸로 하고요. 얘는 이제 규모 산정 기법은 수참시 뭐 요런 걸로 요렇게 저는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134는 예, 아예 그냥 방식이 예, 기법이랑 SLT도 좀 다른 건데 예. 그냥 뭐 헷갈려서 다 외워야 되는 방식. 그 전에 저는 방법에 나와 수참시라고 예, 나왔는데 이거는 방식이라고 나와서 예. 수참시 말고 다른 거 알고 있었는데 음, 그래서 이제 음.
요 지침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요 지침에서 방식이라고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방법 기법이라고 하면 저 수참시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요거 한번 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여기 명시가 돼 있어서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를 임의로 제가 이거를 적으세요라고. 그건 지금 박스가 써서 그럴 수도 있고.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요거 R2 이전에 했던 거랑 요거랑 제가 아직 안 들어봤는데 요거는 들여다보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요런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예.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기를 할 때는 요거 기법 요거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절차는 요 절차를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규모 산정 방식 요거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죠. CPU는 뭐 이런 성적 항목을 통해서 한다. 뭐 이런 내용들로 얘기를 하는데 기법이랑 방식이랑 이렇게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음. 방식은 이제 어떤 이 실질적으로 방법은 뭐 수식계산법, 참조법, 시뮬레이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는 그러면 왜 왓스는 요런 것들을 요런 선정 항목을 보고 테스트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문서만 보고 저도 실제로 안 해봐서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일단 방식은 이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 예, 요걸로 일단은 좀 인지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법이랑 방식이랑 제가 이렇게 놔둔 이유가, 기법이랑 방식이랑 이게 좀 달라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면 요 규모 산정은 소프트웨어 규모 산정이나 하드웨어 규모 산정이 있는데 물어보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 선정 방법 종류 뭐 간이법 정통법 이런 것들이랑 뭐 하드웨어는 개념 절차 방식 뭐 이런 것들로 조금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음.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게 두 번째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건 규모 산정. 이제 그러면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는 개발 방법론입니다. 개발 방법론. 근데 전반적으로 봐도 문제 전체로 봐도 소프트웨어 공학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소프트웨어 공학이랑 DB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그래요. 그리고 뭐 서비스나 네트워크 사실 이런 거는 컴퓨팅에 서비스는 그렇다 쳐도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컴퓨팅에 많이 나와야 되는 게 맞기는 하죠. 음. 그래서 비중은 소프트웨어 공학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중에 이제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 퍼포스 방법론, 전통적인 방법론인 퍼포스 방법론이랑 객체 지향, 설계법 요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구공학, 요구사항 관련한 내용들 요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보면 이게 왜 많이 나오냐 보면 결국은 전통적으로 아무리 지금 에자일로 막 넘어간다라고 해도 옛날에 그 개발했던 방식이 완전 뭐 드라마틱하게 막 이상적으로 스위치 오퍼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예전의 방법론 그대로 쓴다라고 일단은 보면 되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전에 MSA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그렇게 바뀌려고 하면 아키텍처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조직이 또 다 바뀌어야 되고 이게 문제가 커져요. 커져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한 방에 뭐 바꿀 수는 없다. 물론 스타트업이라든지 새로 세팅하는 데는 그렇게 바꿀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게 바꾸기가 힘들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포커스 방법론, 개발 방법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계속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객체 지향 방법론의 그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왜 많이 나오냐라고 하면 우리 그 자바랑 스프링 뭐 이거 아직 많이 쓰잖아요. 그게 거의 근간이잖아, 거의. 아무리 파이썬 많이 나오고 뭐 다른 언어가 많이 나오고 개발 언어가 많이 나오고 그게 근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면 물어볼 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면 그거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개발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지? 요런 내용들이고 전통적으로 구조적 기법, 정보공학 기법 뭐 이런 식으로 이건 개발 방법론은 아니고 이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이 기법이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진화를 했고 요 중에서 객체 지향은 90년대 모듈화로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은 뭐 요거 아직 근간으로 쓰고 있고 이제 에자일로 좀 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포커스 방법론 요거는 인터뷰나 어디 개발 인터뷰라든지 뭐 어디 뭐 회사 인터뷰라든지 개발로 들어가 이렇게 할 때도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이런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냐라고 하면 이 포커스 방법론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은 그럴 때도 많이 물어본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요 지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조금 인지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통시인설 뭐 요것도 많이 물어보고요. 이건 테스트 절차긴 한데.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절차대로 많이 하고, 제가 최근에 있었던 조직도 뭐 어떻게 개발할 때 이거 거의 뭐 에자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WBS로 이렇게 쭉 나누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면 이거죠.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객체 지향의 방법론의 특징과 원리입니다. 음,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특징을 물어봤을 때는 캡추 다정상 요게 나와야 되고요. 원리가 나올 때는 솔리드 요게 나와야 됩니다. 예, 요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특징을 적으라고 할 때 이거를 적고, 원리를 적으라고 할 때 이거를 적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좀 챙겨주시고요. 요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정보은익이라든지 다양성 이런 거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1교시, 2교시형으로도 좋으니까 이런 거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음. 이 생각보다 문제 내잖아요. 제대로 적으시고 제대로 잘 적으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많이 적어봤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잘 적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차라리 요거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요거 적고 그냥 추상화해서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리고 그렇게 적으면 되는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요거 하나 물어보잖아요. 정보은행이나 다양성 물어보면 이거 적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것들 정보은행이라든지 다양성 이런 것들은 잘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해 두시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추상화해서 개념화해서 개념도로 그려서 어필을 할 건지도 조금 같이 좀 정해서 그려 놓으시면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리드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그 많은 개발 방법론 요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 서브노트 이만큼 나와 있는데 결국은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여기서 제일 잘 나온다.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플러스 알파로 좀 말씀드리면 AOP 그거 관련해서도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조금 챙겨주시면 좀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보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쓰는 게 포커스 방법론이나 에자일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추세 지금 한창 그 변화의 추세잖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에자일이랑 연관해서 조금 같이 좀 보실 때 그 부분 먼저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공학이에요. 요구공학. 요구공학은 대부분 물어보는 게 이런 개발 프로세스라든지 관리 프로세스 오늘 나왔죠? 그 다음에 도출 기법. 그리고 아까 전에 앞쪽에 또 뭐가 있었는데 뭐 명세서, 뭐 품질 속성, 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봅니다. 그냥 이 정도는 암기해서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냥 나오면 이거 그냥 그대로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요거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품질 속성 오늘도 나왔잖아요. 그것도 역시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암기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그래서 이것도 이거랑 품질 속성이랑 뭐 그런 것들 저는 이게 정말 안 외워져서 길 가다가 계속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두음 따서 이거 외웠는데 그건 도대체 두음은
이거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뭐 이렇게 요거는 그래서 추분 명검이라고 저는 많이 외웠고 저는 임포설벤부 마친 다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웠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두음으로 그냥 외우세요. 해서 두음 외우고 그냥 나오면 그냥 다 쓰세요. 다 쓰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방법론은 요 정도로 일단은